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기술을 장난감 취급하며 조롱하던 미국이 한국의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무차별 폭격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미군. 50도의 폭염과 모래 폭풍 앞에서 세계 최강 미국마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떠나자 중동은 패닉에 빠졌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중동의 사막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사막의 하늘을 한국 홀로 지켜낸 겁니다. 한국의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 120발을 전부 격추시켰고 이 소식에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동의 하늘을 홀로 지켜낸 한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하늘이 뚫렸습니다. 100만 원짜리 조립식 드론한테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날린 자폭 드론 3기가 다란 정유시설 제3송유관 100m 앞에 처박혔어요. 굉음이 3번 울렸고 모래 기둥이 50m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3,000명의 야간조 노동자가 비명을 지르며 지하 벙커로 쏟아져 내려갔죠. 문제는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1조 5천억 원짜리 서방대공 레이더가 있었어요. 이 기계가 드론 3기를 탐지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탐지를 했는데 세 대로 분류한 뒤 요격 시스템을 스스로 잠가버린 겁니다. 자동 노이즈 제거 기능이라는 것이었죠. 사막의 50도 지열을 잡음으로 처리하다가 그 열기 속을 파고든 드론 신호까지 통째로 지워버린 거였어요. 저는 타리크 소령, 이 기지의 방공통제소장입니다. 23년째 다란의 하늘을 맡아왔어요. 그날 밤 서방의 수석 컨설턴트가 내민 건 해결책이 아니라 5천억 원짜리 추가 구매 계약서였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지하 통제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상등이 붉게 돌아가고 모니터 12대 중 9대가 경고 메시지를 쉴 새 없이 뱉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메인 콘솔로 뛰어갔습니다. 서방 레이더의 중앙 화면이 떠 있는 자리였죠. 거기에 적혀있던 글자가 아직도 눈에 박혀 있어요. Error for Sandstorm. 모래 폭풍 관련 에러 코드였습니다. 드론이 머리 위에서 터졌는데 이 기계는 모래 폭풍 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방 수석 컨설턴트 벤슨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이 사람은 글로벌 방위산업체에서 중동 전체를 총괄하는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지도 않은 채 태연하게 메인 콘솔 앞에 섰어요. 소령 센서 오작동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벤슨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대사를 읽는 것 같았어요. 벤슨이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레이더의 원시 데이터 로그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먼저 봐야 할 자료를 이 사람이 먼저 띄운 거였죠. 화면에 뜬 반사 면적 수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드론이 접근한 시간대의 데이터가 통째로 비어 있었어요. 숫자가 지워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서방의 자동 노이즈 제거 인공지능이 50도 지열 기둥을 무의미한 잡음이라 판단했고 그 잡음 속에 숨어든 드론의 전파 신호까지 한꺼번에 삭제해버린 겁니다. 1조 5천억 원짜리 레이더가 적의 존재를 스스로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벤슨이 프린터에서 뽑아낸 종이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소령. 50도 지열과 0.09mm 미세 모래가 섞인 층에서는 현존하는 어떤 전파도 굴절됩니다. 물리 법칙이에요. 레이더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물리 법칙이라.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23년 동안 이 사막에서 별의별 핑계를 다 들어봤지만 날씨를 탓하며 양손을 드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손을 든 게 아니었죠. 벤슨이 내민 종이를 자세히 보니 고고도 요격망 추가 구매 계약서였습니다. 5천억 원 규모. 방어가 뚫린 바로 그날 밤에 이 사람은 새 장비를 팔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통제실 철문이 쾅 열렸습니다. 칼리드 국방차관이었어요. 사우디 국방부 방산 획득 차관. 이 나라 무기 도입의 최종 결재권자였죠. 양복 소매를 걷어붙인 차에 들어선 칼리드 차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상의 단추가 2개나 뜯어져 나가 있었어요. 차관이 브리핑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1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드론 3기를 새로 본다고? 대안을 내놔. 지금 당장. 칼리드 차관의 고함이 통제실 벽을 울렸습니다. 벤슨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방금 제게 내밀었던 것과 동일한 계약서를 차관 앞에도 펼쳐놓았습니다. 5천억 원짜리 고고도 요격망 추가 도입안. 벤슨의 손가락이 계약서 하단의 서명란을 톡톡 두드렸어요. 차관님,
현존 최선의 옵션입니다. 환경이 문제라면 장비를 더 높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가 뚫린 원인도 규명하지 않은 채 같은 업체에 더 비싼 장비를 사라니 칼리드 차관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이 사막에서 서방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이 전화기가 울렸어요. 정유시설 야간조업 총괄소장 하산이었습니다. 하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갈라져 나왔어요. 소령 파편이 송유관 외벽까지 튀었습니다. 밸브를 직접 잠갔어요. 3,000명 전원 지하 벙커로 철수 완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군이 이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말, 저는 더 이상 못 믿겠어요. 하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55세의 노련한 현장 소장이 군의 방어력을 포기한 거였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3,000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 군을 불신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23년 군 경력에 난 가장 깊은 금이었어요. 저는 프린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원시 데이터 로그를 직접 출력했어요. 종이가 나오는 동안 숫자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드론이 접근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반사 면적 수치가 완전히 소거되어 있었어요. 그 시간대는 사막의 지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방 인공지능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를 가장 안전한 시간대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종이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왕실에서는 이미 질책 전문이 내려왔고 추가 피격이 발생하면 부하들이 죽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기한 용지를 꺼냈어요. 적어도 복합 타격 방어 불가 및 기지 인프라 포기, 펜을 쥐었습니다. 23년 동안 수천 장의 서류에 서명해 왔지만 이 8글자 앞에서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피눈물을 삼키며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잉크가 번졌어요. 이 기지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군인이 자기 손으로 항복 문서를 쓴 겁니다. 가슴팍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칼리드 차관이 전화기를 움켜쥐었어요. 벤슨에 추가 구매한 서류를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리더니 어딘가에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랍에미리트 주재 한국방산 연락관 바꿔. 다란 기지방공 통제소장 명의의 긴급 유지보수 요청이야. 지금 당장 헬기를 띄워서라도 사람을 보내라고 전해. 통화가 끝난 뒤 칼리드 차관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체념도 아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거기서 사람을 보낸다고 했어. 아랍에미리트에 대기 중인 긴급 유지보수팀이라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그 나라의 방위 산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서방 업체들이 수십 년간 이 사막을 독점해왔고 저 역시 그 안에서 경력을 쌓아온 군인이었으니까요. 등 뒤에서 벤슨이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5천억 원짜리 계약서와 항복 문서 사이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에 기지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사우디 수뇌부가 기대한 건 미국식 구조대였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실은 대형 진단 차량, 정장 차림의 기술진, 위성 안테나가 솟은 이동식 지휘소. 그 정도는 와야 1조 5천억 원짜리 시스템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칼리드 차관이 직접 난문 초소까지 나와 있었어요. 벤슨도 팔짱을 끼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솔직히 저 역시 기대를 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헬기를 띄워서라도 보내겠다는 말에 최소한 서방급 장비는 갖추고 올 거라 짐작한 겁니다. 먼지가 먼저 보였습니다. 기지 난문 너머 사막 도로에서 흙먼지 기둥이 피어올랐어요. 가까이 올수록 윤곽이 잡혔는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대형 차량이 아니었어요. 흰색이었을 거라 짐작되는 도색이 반쯤 벗겨진 낡은 도요타 픽업 트럭 한 대였습니다. 짐칸에 초록색 공구함 몇 개가 로프로 묶여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헬기는커녕 에어컨도 제대로 나올지 의심스러운 차였죠. 트럭이 난문 초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5명이 내렸어요. 전부 빛바랜 작업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한 벌도 없었어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짐칸 위로 올라가 공구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아날로그 파형 측정기,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와 수동 렌치 세트, 그리고 절연 테이프 뭉치였어요. 슈퍼컴퓨터는 없었습니다. 위성 안테나도 없었어요. 이동식 지휘소는 말할 것도 없었죠. 칼리드 차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솟아올랐어요.
벤슨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팔짱을 풀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냐는 얼굴이었죠. 뭐야 이게? 동네 카센터가 출장 왔나? 벤슨이 영어로 내뱉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우디 장교들이 킥킥거렸어요. 벤슨이 한국팀의 오실로스코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장비, 우리 본사 창고에서는 20년 전에 폐기한 물건인데 저걸로 사막 레이더를 고치겠다고? 슈퍼컴퓨터 없이 이 환경을 통제하려면 마법이라도 부려야 할 겁니다. 벤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리드 차관이 폭발했어요. 주먹으로 초소 철제 난간을 내리치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 지금 당장 추방 전세기를 띄우라고 해. 이건 사기극이야. 우리가 긴급 SOS를 보냈더니 공구함 5개를 보낸 거잖아. 차관의 목소리가 남문 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팀 5명은 그 고함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제일 앞에 섰던 사람, 그러니까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관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대꾸 없이 짐칸에서 공구함을 하나 더 내렸습니다. 통역관이 차관의 말을 전달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공구함 속 렌치를 하나하나 크기 순으로 정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자기가 추방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장비를 정리하는 사람이라니. 뒤이어 군수감사처의 파이살 감사관이 남문 초소로 걸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우디 국방부에서 장비 도입과 외부 업체 감사를 총괄하는 수석 감사관이었어요. 파이살의 손에는 이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팀 팀장 앞에 서더니 종이를 들이밀었어요. 기지 내 핵심 장비 접근 금지 통지서입니다. 비인가 외부 인력은 레이더 시스템 반경 500m 이내 접근이 불허됩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통역관이 전달하자 한국팀 팀장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둥 마는 둥 눈을 훑더니 접어서 작업조끼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의 미간이 좁아졌지만 팀장은 이미 다른 공구함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국팀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혼란을 정리해야 했어요. 칼리드 차관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통제실 밖으로 빼놓는 게 급선무였죠. 강 팀장,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차관이 추방을 지시한 상태예요. 일단 지하 브리핑룸에 가서 대기하십시오. 영문 매뉴얼 번역이라도 하고 계시면 제가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제 말을 통역관이 전달했어요. 강 팀장이라 불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에 자외선에 그을린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눈빛이 특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주눅 든 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앞에 두고 진단을 시작하려는 의사의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차관의 분노도 주방 전세기도 아니었어요. 고장난 기계였습니다. 강 팀장이 대답 대신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낡은 수기 노트와 적외선 온도계였습니다. 노트 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 지시를 듣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으로 가는 대신 공구함에서 안전 로프를 하나 꺼내 어깨에 걸치고 통제실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천공 레이더 돔이 있는 외곽 진지 쪽이었습니다. 벤슨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정의를 들었어요. 무장 경비 호출, 외곽 레이더 진지로 향하는 비인가 인원 1명을 제지하라. 청홍돔 접근 절대 불어. 30초도 안 돼서 무장 경비병 3명이 강 팀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총을 비스듬히 들고 있었어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됐죠. 강 팀장이 멈춰 섰습니다. 경비병과 강 팀장 사이에 팽팽한 공기가 흘렀어요. 벤슨이 무정의를 내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승부가 끝났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강 팀장이 작업조끼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접혀있던 서류를 펼치더니 경비병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직인이 찍힌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강 팀장이 통역관을 통해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사조 무제한 진단 권한 조항입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직접 서명한 겁니다. 경비병들의 눈이 계약서와 뒤쪽의 벤슨 사이를 오갔어요. 벤슨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경비병들이 소총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길을 막는 발이 반보 뒤로 물러났어요. 그 틈을 강 팀장이 지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더 하지 않았어요. 낡은 노트를 한 손에 온도계를 다른 손에 쥔 채 50도 폭염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업조끼 등판에 땀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23년간 이 기지에서 수많은 서방 기술진을 봐왔어요. 전부 에어컨이 나오는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펼치고 원격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었죠. 현장에 직접 나간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달랐습니다. 추방 통보를 받고 접근 금지 통지서를 받고 무장 경비에게 길이 막혔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에어컨도 없고 그늘도 없는 50도 사막으로 노트 한 권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용기라기보다 완고함에 가까웠고 완고함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고장난 기계가 있으면 일단 가서 만져봐야 하는 사람. 서류나 명령 따위가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칼리드 차관은 여전히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고 벤스는 코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은 접근 금지 통지서가 무시당한 것에 대해 항의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기지 안의 모든 권력이 저 한국 사람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한 확신 같은 것을 느꼈어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방의 수석 컨설턴트가 에어컨 아래서 물리적 한계를 선언할 때 저 사람은 화상을 각오하고 레이더 돔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어요. 세상 모두가 낡은 공고함을 비웃고 있었지만 진짜 기계의 문제를 들으려는 사람은 모니터 앞이 아니라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그 등판의 땀 얼룩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사라진 방향은 외곽 레이더 진지였습니다. 기지 본진에서 차로 10분,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천공 레이더 돔이었죠. 저는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1시간을 버텼어요. 칼리드 차관의 추방 지시가 아직 유효한 상태였고 벤스는 서방 본사와 화상 통화를 하며 한국팀의 무단 접근에 대한 항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감사관은 접근 금지 위반 건으로 법적 조치 서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제실 모니터에는 여전히 Error Forcing for Sandstorm이 찍혀 있었고 서방 레이더는 먹통인 채 잠들어 있었어요. 여기 앉아서 서류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통제실의 에어컨 바람 아래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헬멧을 집어들었어요. 통제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50도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군화 밑창을 뚫고 발바닥까지 데웠어요. 군용 지프를 타고 외곽 진지로 향했습니다. 레이더 돔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청웅 레이더 돔은 직경사, 미터짜리 반구형 철판 구조물입니다. 지상 7미터 높이의 철골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죠. 그 돔 꼭대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전 로프 하나만 허리에 감은 채 절판 표면에 납작하게 엎드린 자세였어요. 강 팀장이었습니다. 지프를 세우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상황이 더 선명해졌어요. 강 팀장은 철판에 맨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없이요. 50도 외기온의 직사광선을 받는 금속 표면은 70도가 넘어갑니다. 맨손을 올리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을 철판에 붙인 채 오른손으로 적외선 온도계를 쏘아가며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입에 연필을 물고 있었어요. 겨드랑이에 낀 낡은 수기 노트가 바람에 펄럭거렸습니다. 강 팀장,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 고함에 강 팀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놀라울 만큼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제 말을 전달하자 강 팀장이 입에서 연필을 빼고 짧게 대답했어요. 돔 상단과 하단의 온도 차이를 재고 있습니다. 15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전파를 굴절시키는 각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강 팀장이 다시 온도계를 쏘았어요. 빨간 레이저점이 돔 표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수기 노트에 숫자를 적더니 금방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 또 쏘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체계가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돔 전체를 격자로 나누어 각 구역의 표면 온도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보니 노트가 이미 빼곡했습니다. 숫자와 화살표,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 메모가 촘촘히 적혀 있었죠. 그 아래쪽에서 또 다른 한국 팀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레이더 돔 하부의 냉각, 팬 커버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볼트를 풀고 필터를 꺼내더니 표면에 쌓인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긁어냈어요. 투명한 비닐 봉지에 그걸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박 연구원이 비닐봉지를 제 눈높이로 들어 올렸어요. 갈색에 가까운 미세한 가루였습니다. 0.05mm 이하의 초미세 모래입니다. 이게 냉각 팬 필터에 켜켜이 쌓여서 전파 방해 막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서방 시스템은 이 물리적 장애물을 소프트웨어로만 처리하려 했던 겁니다. 박 연구원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비닐봉지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을 억누르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루를 들여다봤어요.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고운 입자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1조 5천억 원짜리 레이더를 멈춰 세웠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돔 위에 강 팀장이 로프를 잡고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두 발이 모래바닥에 닿는 순간 비틀거렸어요. 왼손바닥이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2개나 잡혀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손을 펴보지도 않았어요. 노트를 펼치더니 방금 적은 숫자들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등고선처럼 보이는 곡선이 겹겹이 그려졌어요. 이게 뭡니까, 강 팀장? 시간대별 사막지열 상승 맵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드론이 침투한 지점의 궤적을 여기 위에 겹쳐보려고요. 강 팀장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미 이란 드론의 피격 지점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통제실에서 출력한 원시 데이터의 요약이었죠. 이 사람이 언제 그 데이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2페이지를 나란히 펼쳐놓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론이 침투한 시간대와 지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가 정확히 겹쳤어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가장 맹렬해지는 그 1시간이 바로 서방 레이더가 완전히 눈이 머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강 팀장이 노트를 접으며 말했어요. 소령 레이더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서방 인공지능의 자동 필터가 문제예요. 50도 지열 기둥이 만드는 전파 교란을 인공지능이 무의미한 잡음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잡음을 지우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드론 신호까지 통째로 삭제한 거예요. 레이더의 눈이 멀게 한 건 모래 폭풍이 아니라 그 레이더에 탑재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서방 기술진이 환경의 문제라고 했던 것, 물리적 한계라고 했던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레이더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멋대로 데이터를 지워버리고 있었다는 거였죠. 수조 원짜리 인공지능이 사막의 열기를 오류로 치부해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걸 알아낸 건 슈퍼컴퓨터가 아니었어요. 맨손으로 화상을 입어가며 철판 위를 기어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노트를 접으며 저를 봤어요. 오후 2시에 맞춰서 서방 인공지능의 자동 필터링 기능을 꺼야 합니다. 잡음이 쏟아져 들어오겠지만 그 잡음 속에 드론 신호가 있어요. 필터를 끄고 수동으로 골라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사격 통제 권한을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소령이 직접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필터를 꺼달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지에서 서방 시스템에 손을 대는 건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벤슨의 동의가 필요했죠. 저는 무정의를 들었어요. 통제실에 벤슨을 호출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자동 필터링 해제를 요청했어요. 무정의 너머로 돌아온 벤슨의 목소리는 비웃음 반, 경고 반이었습니다. 소령 자동 필터를 끄면 레이더 메인보드에 미처리 잡음 데이터가 초당 수만 건씩 쏟아져 들어옵니다. 처리 용량을 넘기면 메인보드 칩셋이 과열되어 냉각 한계를 넘기면 10분 안에 보드가 타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막에서 메인보드가 날아가면 교체에 6달이 걸려요. 지금 가진 유일한 눈마저 잃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필터를 끄면 잡음이 폭주하고 처리 용량을 넘기면 하드웨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슨의 논리에는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필터를 켜둔 채로는 드론을 영원히 못 잡는다는 것. 그 사실을 벤슨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으려 한 거였어요. 기계가 망가지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기계를 살리는 것보다 기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죠. 벤슨이 무정의 너머에서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시스템 접속 권한은 서방 본사에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승인 불가. 이상! 무전이 끊겼어요. 강 팀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눈빛이었어요. 이 사람은 벤슨이 거부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강 팀장이 노트를 다시 펴더니 아까와는 다른 페이지를 짚었어요. 거기에는 레이더 돔의 단면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돔의 물리적 각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계산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소령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진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강 팀장이 기지 외곽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천궁 레이더 돔 너머, 모래 언덕 뒤에 방치된 3초소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열기에 일렁거리는 지평선 위로 오래전 세워졌다가 잊혀진 초소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기 외곽 3초소에 천궁 레이더가 한 대 더 있지 않습니까? 본진 전력망에서 분리해서 독립 테스트베드로 쓰겠습니다. 본진 시스템에는 송긋 하나 되지 않을 겁니다. 강 팀장의 눈이 그 흐릿한 그림자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낡은 노트를 쥔 손에 물집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작업 조끼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슈퍼컴퓨터도 본사 승인도 아니었어요. 방치된 레이더 한 대와 그걸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초소 쪽을 바라봤어요. 모래바람이 그 위를 핥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답이 있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막에서 50도의 열기를 맨손으로 견디며 답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한국인뿐이었습니다. 3초소는 기지 외곽 2km 지점에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 뒤에 파묻히다시피 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어요. 2년 전 전력 배분 문제로 운용이 중단된 뒤 사실상 방치된 진지였죠. 천궁 레이더 한 대가 캔버스 천에 덮인 채 먼지를 뒤집어쓰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솔직히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은 도착하자마자 캔버스 천을 걷어냈어요.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레이더 돔 표면이 드러났는데 모래에 긁힌 자국이 무수히 나 있었어요. 강 팀장이 돔을 한 바퀴 돌며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여기저기 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이 썩은 건 아니라는 뜻 같았죠. 한쪽에서 박지훈 연구원이 노트북을 펼치고 레이더 콘솔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소령, 이 레이더를 본진 전력망에서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독립 전원, 독립 네트워크로 돌릴 겁니다. 본진 시스템에는 전기 한 줄 영향이 없어요. 강 팀장이 통역관을 통해 말했어요. 전원 케이블을 찾아내 본진 연결선을 뽑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원 2명이 외곽 초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끌고 와 레이더 전원부에 직접 물렸어요. 발전기 시동이 걸리자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매연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낡은 기계였지만 정의는 돌았죠. 박 연구원이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어요. 서방 레이더의 내부 로그를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코드 줄이 빼곡했는데 한 구간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소령. 서방 인공지능의 자동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이에요. 이 코드가 50도 이상의 지열 반사 신호를 자연 잡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잡음을 지우면서 같은 고도층에 있는 드론의 반사 신호까지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구조예요. 드론이 안 보인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일부러 지워버린 겁니다. 증거 로그였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가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드론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분명히 잡혔다가 자동 필터가 작동하는 순간 수치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적을 지워버린 거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방패가 사실은 적의 은폐를 도와주고 있었다니. 강 팀장은 그 사이 천궁 레이더 돔 아래에 엎드려 있었어요. 뭘 하나 봤더니 돔을 지탱하는 받침대의 볼트를 수동 렌치로 풀고 있었습니다. 돔의 물리적 각도를 바꾸려는 거였어요. 어제 측정한 지열 굴절 각도에 맞춰 돔의 안각을 3도 틀어 올리겠다는 계산이었죠. 렌치를 돌릴 때마다 녹슨 볼트에서 끼익 소리가 났어요. 강 팀장의 팔뚝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Sam do. 숫자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각도가 지열, 굴절층을 우회해서 전파를 쏘아 올리는 유일한 창이라는 게 강 팀장의 판단이었어요. 마지막 볼트를 조이고 강 팀장이 일어섰을 때 박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USB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팀장님, 코드 짰습니다. 서방 인공지능처럼 주파수 대역을 올려서 뚫으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대역을 깎아냈습니다. 지열층이 만드는 교란 주파수를 피해서 그 아래로 우회하는 구조예요. 주파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깎아낸다. 역발상이었습니다. 서방 기술의 접근법은 항상 더 강한 출력, 더 높은 주파수, 더 큰 장비였어요. 벽이 막히면 더 센 힘으로 부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벽을 부수는 대신 벽 아래를 파고 들어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박 연구원이 USB를 레이더 콘솔에 꽂았어요. 화면에 새로운 코드가 올라갔습니다. 서방의 자동 필터 대신 한국식 수동 튜닝 코드가 이식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무정의가 울렸습니다. 벤슨이었어요. 소령, 지금 외곽 3초소에서 비인가 소프트웨어를 천궁 시스템에 설치한 정황이
본진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수동 튜닝 상태에서 레이더를 가동하면 냉각 모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48시간 안에 모터가 폭발할 수 있어요. 시범 가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벤슨의 목소리에는 위기감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자기 장비가 한국 코드에 오염되는 것 자체가 불쾌한 듯 했습니다. 무전이 끊기기 무섭게 또 다른 차량이 3초소로 접근하는 게 보였어요. 군용 지프였습니다. 파이살 감사관이 내렸어요. 뒤에 무장 군사경찰 4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파이살이 성큼성큼 걸어와 강 팀장 앞에 섰어요.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비인가 불법 개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군수감사처장 권한으로 이 진지의 디젤 유류관 밸브를 즉시 잠급니다.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장비 가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돌려 군사경찰에게 손짓했어요. 2명이 유류관 밸브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밸브 핸들에 손이 닿는 순간 발전기가 멈추고 레이더 전원이 꺼질 거였어요. 방금 이식한 한국 코드의 시범 가동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파이살은 군수감사처 수석감사관입니다. 직급으로 따지면 저보다 위예요. 이 사람의 지시를 무시하면 항명이고 항명은 군사법원 회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다른 장면이 스쳤어요. 어젯밤 3,000명이 벙커로 뛰어내려가던 광경, 하산이 군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제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던 순간의 손떨림이 전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권총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권총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잠금 장치가 풀리는 딸깍 소리가 파이살의 귀에 닿았을 거예요. 군사경찰의 발이 멈췄습니다. 제가 파이살과 유류관 밸브 사이에 섰어요. 감사관,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 진지의 작전 통제권은 방공통제소장인 제게 있습니다. 전원 차단은 제 서명이 필요합니다. 파이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제 허리춤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령 직위 해제 감수하는 겁니까? 감수합니다. 저는 호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어요. 파이살이 들고 있던 감사 서류 뒷면에 직위 해제 동의서를 즉석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 이름, 서명, 사인을 마치고 종이를 파이살에게 건넸어요. 파이살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저를 노려봤지만 군사경찰에게 후퇴를 지시했습니다. 밸브에서 손이 떨어졌어요. 디젤 발전기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강 팀장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들더니 곧장 레이더 콘솔로 돌아갔어요. 감사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줘서 고맙다는 뜻의 고개였죠.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여전히 기계뿐이었습니다. 박 연구원이 가동 버튼을 눌렀어요. 천궁 레이더가 웅궁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콘솔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져 올라왔어요. 필터가 없으니 잡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뒤덮였어요. 벤슨 말대로 데이터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자 냉각 모터에서 끼익 하는 고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과열 경고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 팀장이 소리를 듣고 뛰어왔어요. 레이더 옆에 쌓아둔 장비 더미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간이 워터펌프였어요. 근처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하더니 청홍 레이더의 냉각 라인에 강제로 물려버렸습니다. 펌프가 돌아가자 물이 밀려 들어갔고 과열 경고등이 적색에서 다시 황색으로 내려갔어요. 공사장 펌프로 군사 장비의 온도를 낮추다니 매뉴얼 어디에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안정을 찾았어요. 콘솔 화면의 잡음 속에서 박 연구원의 튜닝 코드가 서서히 신호를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뒤덮였던 화면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가동 10분이 되었을 때 화면 구석에서 작은 점 5개가 깜빡였어요. 서방 레이더의 메인 콘솔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오후 2시, 지열이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그 시간. 강 팀장이 노트를 펼쳐 궤적을 확인하더니 짧게 말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정찰 드론 5기입니다. 지열 기둥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서방 인공지능의 맹점을 뚫는 경로 그대로입니다. 5개의 붉은 점이 화면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수조 원짜리 시스템이 클리어를 찍고 있는 바로 그 하늘에서 적의 눈알이 5개나 떠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레이더가 아니었으면 영영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냉각 라인에 꽂힌 공사장 펌프가 철컥철컥 소리를 내고 디젤 발전기가 덜컹덜컹 돌아가는 그 투박한 소음 속에서 한국이 만든 기계만 유일하게 적의 위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5개의 붉은 점이 20km 방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무정의를 잡고 본진 통제실을 호출했어요. 중앙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메인 콘솔을 확인해달라고 했죠. 돌아온 응답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소령 메인 콘솔 이상 없습니다. 클리어 상태입니다. 방향 50km 내 비행체 탐지 없음. 제 눈앞의 청공 콘솔에는 5개의 궤적이 붉은 경고음을 울리며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좌표, 고도, 속도까지 전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본진의 1조 5천억 원짜리 시스템은 같은 하늘을 보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기계가 같은 하늘을 전혀 다르게 읽고 있었어요. 한쪽은 맑음, 한쪽은 적 5기. 이 괴리가 주는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강 팀장이 콘솔에 바짝부터 궤적을 읽고 있었어요. 박 연구원이 옆에서 수치를 실시간으로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무정의를 집어들었어요. 제 무전 채널이 아니라 제가 건네준 사격 통제 전용 주파수였습니다. 소령 타겟 5기. 첫째, X 좌표 234, Y 좌표 987, 고도 700, 속도 시속 220. 둘째, X 좌표 241, Y 좌표 992, 고도 650. 셋째, 강 팀장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숫자를 읽는 속도가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5개의 좌표를 전부 불러주는데 2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진 통제실로 뛰어야 했어요. 3초소에서는 사격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청홍 요격 미사일의 발사 버튼은 본진 통제실에만 있었거든요. 군용 지프에 올라타 엔진을 걸었습니다. 모래를 튀기며 본진으로 질주했어요. 2km가 그날따라 2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제실 철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벤슨이 중앙 콘솔 앞에 서 있었어요. 메인 화면에는 여전히 클리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벤슨이 저를 보더니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소령, 외곽에서 무슨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메인 콘솔은 이상 없습니다. 유령 신호에 흥분한 거 아닙니까? 유령 신호. 제 귀에 그 단어가 모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대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정의에서 강 팀장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5기의 좌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벤슨, 비켜. 소령, 잠깐. 유령 신뢰 미사일을 쏘면 한 발에 수십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본세 보고해야 합니다. 벤슨이 중앙 콘솔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양팔을 벌려 콘솔을 등 뒤로 감싸는 자세였습니다. 발사 승인 코드 입력 패널을 몸으로 막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계보다 보고 체계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이 날아오든 말든 본사의 승인 없이는 버튼 하나 누를 수 없다는 거였죠. 무정의에서 강 팀장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소령 타겟 선두가 12km까지 접근했습니다. 진입 속도가 오르고 있어요. 정찰이 아니라 타격 궤도로 전환 중입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정찰에서 타격으로 전환됐다는 건 드론 탄두가 기폭 준비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벤슨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어요. 밀었습니다. 벤슨의 등이 옆 콘솔에 부딪혔어요.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령,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기록에 남길 겁니다. 벤슨이 바닥에서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이미 중앙 콘솔에 손을 뻗고 있었어요. 서방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연결 코드를 잡았습니다. 굵은 케이블이었죠. 양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겼어요. 커넥터가 빠지면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메인 화면에 클리어 표시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이 됐어요. 서방 시스템의 연결을 끄는 겁니다. 23년간 이 기지의 눈이었던 기계를 제 손으로 꺼버렸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곧바로 천궁 레이더의 사격 통제 케이블을 중앙 발사 패널에 연결했어요. 외곽 3초소의 한국 시스템이 본진 발사대와 직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콘솔 화면이 바뀌었어요. 클리어가 사라진 자리에 5개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경고음이 통제실 전체를 채웠어요. 소령, 타겟 8km. 시간이 없습니다. 강 팀장의 무전이 울렸어요. 저는 발사 패널 앞에 섰습니다. 안전 덮개에 손을 얹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커버 아래 빨간 버튼이 보였습니다. 23년간 이 버튼을 실전에서 누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훈련에서만 눌러본 손가락이었습니다. 안전 덮개를 열었어요. 딸깍 소리가 통제실에 울렸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눌렀어요. 청홍 요격 미사일 한 발이 발사관을 뚫고 나갔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연속으로 눌렀습니다. 5발의 미사일이 쉴 틈 없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발사 진동이 통제실 바닥을 타고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콘솔 화면에서 5개의 파란 궤적이 5개의 붉은 점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마하 5의 속도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첫 번째 파란 궤적이 첫 번째 붉은 점에 겹쳐졌어요. 점이 사라지며 화면에 히트가 떴습니다. 그리고 2초, 3초, 4초 강역으로 나머지 4개가 연속으로 겹쳐졌어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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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5발 5명 중 공중에서 드론이 분해되는 궤적이 화면 위에서 꽃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요격률 100%.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이 전부 사라졌어요. 제 심장 소리만 귓속에서 둥둥 울렸습니다. 벤슨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무정의에서 외곽 초소의 환성이 터져 나왔어요. 강 팀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 팀원들과 외곽 초소 사우디 병사들의 뒤섞인 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 소란을 뚫고 들어왔어요. 소령 5기 전탄 직격 확인. 잔해는 정유시설 외곽 모래 언덕에 추락했습니다. 인명피해 없음. 저는 무정의를 내려놓았어요. 통제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떨리는 건 형광등이 아니라 제 눈이었습니다. 이틀 전 이 자리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어요. 3,000명의 하늘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만든 기계가 그 하늘에 걸린 적을 5기 남김없이 찢어발겼어요. 서방 시스템이 맑다고 했던 바로 그 하늘에서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지 상공은 맑았어요. 드론의 잔해가 외곽 모래 언덕 위에 검은 파편이 되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나온 야간 조 노동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이틀 전 지하로 뛰어내려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맑은 밤 하늘을 보며 누군가가 탄성을 질렀어요. 작은 환호가 번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칼리드 차관이었습니다. 투입 72, 시간 만에 실전 결과를 보고받은 차관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사흘 전 추방 전세기를 운운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타리크, 한국팀이 만든 수동 튜닝 데이터를 국방부 공식 획득 자산으로 등재한다. 내일 아침까지 해당 데이터와 시범 가동 기록 일체를 본부에 올려. 72시간이었습니다. 딱 3일이었어요. 탐지율 0%에서 요격률 100%. 낡은 도요타 픽업 트럭에 공구함을 싣고 온 5명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없이, 위성 안테나도 없이, 공사장 워터펌프와 수기노트로 만들어낸 숫자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외곽 3초소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디젤 발전기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냉각 라인에 꽂힌 공사장 펌프에 철컥거림도 섞여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투박한 소음이 3,000명의 머리 위를 지켜낸 겁니다. 서방의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붉은 눈을 뜨고 있었던 건 모래바람에 긁히고 테이프로 동여맨 한국의 레이더 한 대뿐이었어요. 2월 28일 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기지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정역 공습했다는 속보가 떴거든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SNS를 타고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에서는 CNN, 알자지라, 로이터의 속보 화면이 동시에 켜져 있었어요. 어느 채널을 돌려도 같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 문제는 보복의 규모였죠. 드론 서너 기가 아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전역에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5장의 요격 성공 이후 자신감이 붙어 있던 상태였어요. 청홍 레이더가 드론 5기를 완벽히 잡아낸 데이터가 있었고 박 연구원의 튜닝 코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3초소의 독립 전원 체계를 더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험악해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우리 레이더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그 생각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통제실 천장의 형광등이 먼저 깜빡거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꺼졌어요. 모니터 12대가 동시에 검게 죽었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만 남았어요. 에어컨이 멈추자 30초 만에 지하 통제실 안이 찜통이 됐습니다. 정전입니다. 메인 송전탑 3기 동시 붕괴. 모래폭풍이 지상 전력망을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부관의 보고였어요. 사막 최악의 모래폭풍, 샤마리 기지를 덮친 겁니다. 바깥에서 금속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송전탑이 모래바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꺾여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기지 전체의 메인 전력이 100% 상실됐어요. 그 순간 위성통신 비상 단말기에 경보가 떴습니다. 붉은 글씨가 작은 액정 위에서 깜빡거렸어요.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 데이터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우디 방면으로 탄도미사일 120발을 동시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120발.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이었어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것들이 120개. 하메네이 사망에 격분한 혁명수비대가 선언한 혹독한 보복이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추정 도달 시간은 30분 이내였어요. 등골에서 차가운 것이 쭉 내려갔습니다. 전력이 죽었으니 레이더가 돌아갈 리 없었어요. 만호소의 청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젤 발전기로 독립 전원을 구축해놨지만 그건 레이더 한 대를 겨우 돌리는 수준이었어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외곽 진지까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야가 1m도 확보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바람 속도가 초속 30m를 넘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벤슨이 통제실 구석에서 비상 배터리를 켰어요. 손전등 수준의 불빛 아래서 벤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아니, 웃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소령, 지난번 드론 요격은 맑은 날씨에서 한 겁니다. 전력이 정상이었고 모래 폭풍도 없었어요. 조건이 맞아떨어진 우연이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가 없으면 시스템은 고철 덩어리입니다. 즉각 전원 가동을 중단하고 전 인원 지하 벙커로 대피해야 합니다. 우연이라? 그 단어에 이를 악물었어요. 맨손으로 화상을 입어가며 원인을 찾아낸 사람이 있고 직위 해제까지 감수하며 발전기를 지켜낸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전력이 없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청홍이든 패트리어트든 전기가 없으면 철판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파이살 감사관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위성 단말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벌써 보고서를 작성한 모양이었어요. 차관님, 긴급 보고입니다. 한국팀이 3초소에서 무리한 수동 튜닝을 강행하며 독립 전원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곽 변전소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메인 송전탑 붕괴의 원인이 모래 폭풍이 아니라 한국팀의 불법 개조에 의한 전력 과부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송전탑은 모래 폭풍에 물리적으로 꺾여 나간 거였어요. 3초소의 디젤 발전기는 본진 전력망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 전원이었고 메인 송전탑과는 전기 한 줄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암흑 속에서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파이살은 책임을 피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한국팀이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칼리드 차관이 어둠 속에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벤슨 말이 맞다. 전기가 없으면 끝이야. 타리크, 전 인원 철수 명령을 내려 최고 책임자가 포기를 선언한 거였어요. 미사일 120발이 날아오는데 방패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3,000명의 노동자가 머리 위에 있었어요.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화재만으로 수백 명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없이 요격을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칼리드 차관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에요. 저는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전 진지의 대피령을 하달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 진지 대피령, 벙커 집결, 반복한다. 전 진지 대피령, 무전을 내려놓는 순간 옆에서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팀장이 서 있었어요. 언제 본진 통제실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제가 방금 건넨 철수 서류의 서명란을 양손으로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강 팀장이 통역관도 거치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강 팀장이 통제실 벽에 걸려있던 굵은 전원 케이블 뭉치를 끌어내려 어깨에 둘러맸어요. 박 연구원이 옆에서 방독면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팀원 3명이 장비를 나눠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벙커로 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이었어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바깥, 3초소가 있는 외곽 진지 쪽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통제실 문을 열자 모래바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비상등의 붉은 빛 속에서 한국팀의 등판이 모래에 순식간에 뒤덮였습니다. 시야가 없었어요. 한 발짝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모래의 벽이었습니다.
그 속으로 5명이 방독면을 쓰고 한 줄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멈춰 서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음속의 미사일이 하늘 위에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의는 끊겼고 방패는 꺼져 있었습니다. 서방의 기술 책임자는 벙커로 향했고 감사관은 허위 보고서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선 케이블을 어깨에 메고 모래 폭풍 속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사막에서 남의 나라 하늘을 지키겠다고. 파이살이 무정의를 잡았어요. 무장 군사경찰 1개 소대, 3초소 진입로를 즉각 봉쇄하라. 비인가 인원의 외곽 진지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모래 폭풍 속에서 군사경찰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와 봉쇄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미사일이 30분 안에 떨어지는데 사람이 사람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벙커로 갈 건지, 모래 폭풍으로 갈 건지. 비상등의 붉은 빛이 제 군화 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찢어버린 철수 서류 조각이 바닥에서 모래바람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종이 조각을 밟고 저는 방독면을 집어들었습니다. 방독면을 쓰자 시야가 더 좁아졌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붉은 비상등 불빛과 모래뿐이었어요. 저는 통제실 문을 나서며 허리춤에 권총 슬라이드를 당겼습니다. 탄창의 실탄이 차르르 밀려 올라가는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23년 군 생활 중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3초소 진입로 앞에 군사경찰 8명이 서 있었습니다. 파이살의 명령을 받고 봉쇄선을 친 거였어요. 모래바람 속에서 헬멧 아래로 고글을 내린 채 소총을 비스듬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강 팀장과 한국 팀원들이 막혀 서 있었어요. 방독면을 쓴 5개의 실루엣이 모래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원 케이블이 강 팀장의 어깨에서 흘러내려 모래 위를 질질 끌리고 있었어요. 저는 군사경찰 앞에 섰습니다. 권총을 들어 올렸어요. 총구가 봉쇄선의 선임하사 가슴팍을 향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23년한 사격장에서 갈고 닦은 그립이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차관의 철수 명령이 하달된 상태입니다. 항명에 해당합니다. 선임 하사가 고글 너머로 제 눈을 봤어요. 저는 방독면 때문에 표정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권총은 보였겠죠. 하사, 나는 이 기지의 방공통제소장이다. 미사일이 30분 안에 떨어진다. 저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면 이 기지의 3,000명이 죽어. 비켜. 하사의 눈이 흔들렸어요. 뒤에 선 병사들의 소총이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지금 내 직위 해제 서류는 이미 파이살 감사관한테 들어가 있다.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 봉쇄선을 유지하면 자네들 머리 위에 미사일이 떨어질 때 자네들이 막은 게 되는 거야. 그 책임질 수 있나? 3초가 흘렀습니다. 선임하사가 소총을 내렸어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나머지 7명이 따라 물러났어요. 봉쇄선이 열렸습니다. 강 팀장이 제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곧장 모래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저는 군사경찰이 다시 길을 막지 못하도록 선임 하사의 어깨를 잡고 벙커 출입구 쪽으로 밀었습니다. 8명 전원을 벙커 안으로 들여보내고 철문을 닫아버렸어요. 빗장을 걸었습니다. 이제 3초소까지의 길은 열려 있었어요. 3초소까지 2km를 모래 폭풍 속에서 걸었습니다. 아니, 걸은 게 아니라 기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발로 엎드려서 모래 위를 짐승처럼 기어갔어요. 방독면 렌즈에 모래가 달라붙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렌즈를 닦으면 2초 만에 다시 뒤덮였어요. 입안에 모래가 들어와 이 사이에서 으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3초소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란 정유시설 야간조업 총괄소장 하산이었어요. 하산이 몰고 온 게 보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형 구형 디젤 발전차 세대가 3초소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유공장의 최후 보루, 비상 정전 시에만 가동하는 산업용 발전기였습니다. 하산이 운전석에서 내리며 모래를 털었어요. 하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시야가 1m도 안 되는데. 소령, 이 공장에서 30년을 먹었어요. 눈을 감아도 길을 압니다. 공장을 멈추고 왔어요. 이 발전기 세대가 지금 이 기지에 남은 마지막 전기입니다. 하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모래 폭풍을 뚫고 대형 차량 세대를 몰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춘다는 건 하산에게 심장을 꺼내놓는 것과 같은 결정이었어요.
글로벌 석유 공급의 심장이 멈추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심장을 떼어다가 레이더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강 팀장이 발전체에 올라가 엔진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박 연구원이 전압 측정기를 들고 출력 단자를 찍었습니다. 강 팀장이 발정이 하나의 엔진 커버를 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가긴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바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발정기의 출력 단자와 천공 레이더의 전원부 규격이 달랐어요. 군용 레이더 전원부는 안정화된 정류 전압을 요구하는데 공장 발정기는 220V 교류를 생으로 쏟아내는 기계였습니다. 규격이 안 맞으면 연결이 불가능했어요. 강 팀장이 공고함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건 공업용 절연 테이프와 대형 스패너였어요. 저는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니, 알아채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규격이 안 맞는 발전기의 교류 출력선을 천공 전원부에 테이프로 강제 직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매뉴얼 어디에도 없는 방법이었어요. 아니, 매뉴얼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었죠. 강 팀장과 박 연구원이 발정기 한 대의 출력 케이블을 뽑아냈어요. 천공 전원부의 커버를 스패너로 뜯어냈습니다. 내부 단자가 드러났어요. 강 팀장이 피복을 벗긴 구리선 두 가닥을 단재에 갖다 대고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한번 튀었어요. 강 팀장의 손이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를 3겹, 4겹, 5겹 감았어요. 나머지 2대의 발전기도 같은 방식으로 천공 전원부의 보조 단자에 연결했습니다. 1번 발전기에 시동을 걸었어요. 디젤 엔진이 쿵쿵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전압이 들어가자 천공 레이더의 콘솔 화면이 깜빡거리며 켜졌어요. 하지만 30초도 안 돼서 과전압 경고가 떴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1번 발전기에서 퍽 소리가 나며 매연이 뿜어져 나왔어요. 과부하로 퍼져버린 겁니다. 콘솔이 다시 꺼졌습니다. 강 팀장이 뛰어가 2번 발전기의 스위치를 강제로 꺾어 올렸어요. 두 번째 엔진이 덜컹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천공 콘솔이 다시 켜졌어요. 박 연구원이 그 사이에 전압 안정화를 위한 코딩을 실시간으로 콘솔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들쭉날쭉한 디젤 전압에 레이더가 버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쪽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코드였어요. 40초가 지나자 이번 발전기도 과부하가 걸리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이 다시 뛰었어요. 3번 발전기 스위치를 꺾었습니다. 2번, 3번이 번갈아 돌아가는 동안 강 팀장이 1번 발전기를 두드리고 차고 흔들어서 다시 살려냈어요. 엔진이 그르릉거리며 되살아났습니다. 이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강 팀장이 만들려는 게 뭔지, 발전기 3대를 동시에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가 퍼지면 다음 것으로 넘기고 그 사이 퍼진 걸 살리는 릴레이 방식이었습니다. 수동 교대 발전. 무식하지만 전기가 끊기지 않았어요. 강 팀장이 스위치 3개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과부하가 걸릴 때마다 다음 발전기로 넘기고 쉬는 동안 죽은 발전기를 되살리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손이 기름투성이가 됐어요. 절연 테이프가 열에 녹아 끈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청홍 콘솔 화면은 1초도 꺼지지 않았어요. 박 연구원의 튜닝 코드가 불안정한 전압 위에서 기적적으로 버텼습니다. 콘솔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져 올라왔어요. 모래폭풍 너머 상공 15km 지점에서 낙하하는 물체들의 궤적이 붉은 점으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이 늘어났어요. 30, 50, 70. 화면이 붉은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120개의 탄도미사일이 마하5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사격 통제 콘솔 앞에 섰습니다. 청웅 발사대의 수동 통제 모드를 활성화했어요. 자동 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동으로 한 발씩 겨냥해야 했습니다. 강 팀장이 뒤에서 발정기 스위치를 꺾어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쿵 덜컹 쿵. 디젤 엔진의 심장 박동 같은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의 좌표를 잡았어요.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청웅 요격탄이 발사관을 뚫고 모래폭풍 속으로 솟구쳤어요. 콘솔에 히트가 떴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눌렀어요. 연속으로 히트가 떴습니다. 네 번째에서 발전기가 퍼졌어요.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강 팀장이 스위치를 꺾는 소리가 들렸어요. 1초 만에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버튼을 눌렀어요. 히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히트를 확인하고 다음 좌표를 잡는 동작이 기계처럼 반복됐어요. 뒤에서 강 팀장이 발정기 사이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스위치 꺾이는 금속음, 디젤 엔진이 살아나는 덜컹거림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박 연구원은 콘솔 옆에 쭈그려 앉아 전압이 요동칠 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려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을 때 콘솔 화면이 텅 비었습니다. 경고음이 멈췄어요. 120발 전탄 요격, 피해율 0%. 숫자가 화면 하단에 표시됐습니다. 저는 콘솔의 이마를 기댔어요. 두 팔에 힘이 풀려서 버튼 위에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뒤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갈리드 차관이 들어섰습니다. 모래가 군화에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벙커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였습니다. 차관의 시선이 콘솔 화면에 멈췄어요. 120발, 요격률 100%, 피해율 0. 칼리드 차관이 벤슨을 찾았어요. 벤슨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차관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서방 매뉴얼 2권을 집어들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표지가 찢어지며 종이가 흩날렸어요. 파이사를 잡아. 위증과 전시작전 방해. 헌병대 긴급 체포. 차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파이살의 양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파이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갑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파이살의 등 뒤로 철문이 닫혔습니다. 칼리드 차관이 벤슨을 봤어요. 벤슨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관이 손짓했어요. 사우디 군인 2명이 벤슨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벤슨이 몸을 비틀었어요.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본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당신 본사 장비가 적 120발을 놓쳤어. 내 기지에서 나가. 벤슨의 양팔이 등 뒤로 결박됐어요. 기지 밖으로 끌려나가는 벤슨의 뒷모습이 철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사막의 하늘을 독점하던 서방의 권위가 한 줌 모래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디젤 발전기에 덜컹거리는 소리만 남았어요. 강 팀장이 기름투성이 손을 작업복에 닦으며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낡은 수기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표지가 모래와 기름에 범벅이 된 그 노트였습니다. 강 팀장이 제 앞에 서서 노트를 내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노트를 받았어요. 기름때가 손가락 사이로 번졌습니다. 수조 원짜리 매뉴얼이 벽에 내던져진 자리에서 모래투성이 수기 노트가 이 기지의 새로운 교범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3월 1일 오후였습니다. 통제실 벽에 걸린 TV 세 대가 전부 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CNN, 알자지라, BBC. 채널은 달랐지만 자막은 하나였습니다. 이란 국영 TV가 공식 발표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서거. 이란식 표현으로는 순교였습니다. 40일 추도 기간과 일주일 공휴일이 동시에 선포됐어요. 검은 옷을 입은 아나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카카메네이 is dead 라는 영문 자막이 흘러갔어요. 그 아래 줄에 더 무서운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카메라 앞에 서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살인자 국가로 규정했어요. 혹독한 보복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 전면전이라는 단어가 글로벌 헤드라인을 도배했어요. 뉴욕 증시가 장중 7% 폭락했다는 속보가 연이어 떴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20 넘게 치솟았어요. 전 세계가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묘한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이틀 전 자정, 바로 저 혁명수비대가 쏜 미사일 120발이 이 기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지금 이 통제실에서 3km 떨어진 모래 언덕에 파편이 되어 묻혀 있었어요. 한 발도 빠짐없이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전면전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다란 기지의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았어요. 모래 폭풍이 거친 사막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TV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통제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투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발정이 교대 시간, 과부하 임계치, 전압 변동 구간. 이 사람한테는 최고 지도자의 죽음보다 디젤 발정기의 스위치 타이밍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노트 정리를 마친 강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투 직후에 넘겨줬던 그 노트가 아니라 새로 정리한 것이었어요. 표지에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읽어줬어요. 사막 맞춤형 수동 조작 및 발정이 교대 매뉴얼. 강 팀장이 노트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소령, 여기에 전부 있습니다. 지열 굴절 우회 각도, 수동 튜닝 코드의 업데이트 방법, 발정이 교대 프로토콜의 타이밍표, 비상시 냉각 라인 직결 절차, 소련기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말의 의미가 3초쯤 뒤에 가슴에 닿았어요. 강 팀장, 이건 기술 이전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우디 국방부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젯밤의 실전 데이터만 해도 수천억 원어치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매뉴얼이에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쓰는 법을 알려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에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액의 기술 이전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서방 컨설턴트 벤스는 방어가 뚫린 그날 밤에 5천억 원짜리 추가 구매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 사람은 120발의 미사일을 막아낸 다음 날 조건 없이 노트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지에서 같은 하늘을 지켰는데 떠나는 방식이 이렇게 달랐어요.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기름때와 모래가 묻은 표지가 손가락에 걸렸어요. 이 얇은 노트 한 권이 지난 사흘간 이 기지에서 벌어진 모든 것의 결정체였습니다. 나는 이걸 사무실 서랍에 넣어둘 생각이 없었어요. 1시간 뒤 제 책상 위에 국방부 인장이 찍힌 서류가 놓였습니다. 강 팀장의 노트를 달한 기지 공식 제1호 현장 방공작전 지침서로 등재한다는 결정이었어요. 벤슨의 서방 매뉴얼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자리를 기름때 묻은 한국인의 수기 노트가 차지한 거였습니다. 인장을 찍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23년 군 생활 중 가장 무거운 도장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일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유시설 총괄 하산이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하 벙커에 대피해 있던 3,000명의 야간조 노동자를 전원 복귀시켰어요. 공장의 모든 밸브가 열리고 이틀간 멈춰있던 정유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이 무전으로 한마디 했어요. 소령 가동률 100% 정상화입니다. 이제 이 하늘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칼리드 차관이 국방부 본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주방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고함을 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서방 방위산업체와의 모든 차기 도입 협상을 전면 파기한다고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K방산 측에 전해라. 수의계약 예산안을 올린다. 금액은 한국 측이 적어라.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어요. 오일머니의 긍지를 내세우며 5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흔들던 서방이 하룻밤 사이에 문전박대를 당했고 낡은 트럭을 타고 공구함을 들고 온 한국팀이 백지수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날 오후 늦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한 통 더 왔어요. GCC 걸프협력회의 산하 중동 방위기술 자립 협력센터장 무함마드 알리였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사람은 중동 전체의 방어 표준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무함마드 알리가 달한 기지의 요격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란의 전면전 선포에 패닉에 빠진 이 순간에 120발을 100% 막아낸 기지가 있다는 소식이 걸프 지역 군 수뇌부 사이에서 이미 퍼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소령, 그 데이터를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에 지금 즉시 타전할 수 있겠습니까? 보내겠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된 뒤 일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무함마드 알리가 사우디 리야드의 K방산 연합운용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식 제안서를 사우디 국방부에 올렸습니다. 센터의 총괄수장으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중동 인접국의 장교들이 한국식 수동 튜닝과 발정이 교대 프로토콜을 교육받는 과정이 정식으로 편성됐습니다. 강 팀장의 기름때 묻은 노트가 중동 연합군 전체의 표준 작전 교범으로 채택되는 순간이었어요. 서방에 의존하던 중동의 하늘이 한국의 룰 아래 하나로 묶이기 시작한 겁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기지 정문 앞에 화려한 환송연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칼리드 차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양고기가 통째로 구워지고 있었고 사우디식 커피가 금잔에 따라져 있었어요. 기지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과 한국 팀원들은 정문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기지 남문, 사흘 전 흙먼지를 날리며 처음 들어왔던 바로 그 초소 앞에 낡은 도요타 픽업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짐칸의 공구함이 다시 실려 있었어요. 저는 남문으로 뛰어갔습니다. 강 팀장이 운전석 문을 열고 있었어요. 강 팀장, 환송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관이 직접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뒷주머니에서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짐칸 공구함 위에 올려놓은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따르더니 믹스커피 봉지를 찢어 털어 넣었어요. 스틱으로 저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종이컵 위를 스쳤어요. 커피 향이 사막의 건조한 공기에 섞여 퍼졌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이라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 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종이컵을 공구함 위에 올려놓았어요.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박 연구원과 팀원 3명이 짐칸에 올라가 공구함 사이에 앉았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디젤 엔진이 덜컹거렸어요. 사흘 전 이 기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트럭이 난문을 빠져나갔어요.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색이 벗겨진 흰색 차체가 사막 도로 위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양고기도 금잔도 거들떠보지 않고 믹스커피 한 잔으로 떠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난문 초소에 기대서 그 먼지 기둥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TV에서는 여전히 전면전의 공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추가 보복을 선언했고, 유가는 폭등했고, 전 세계의 군사기지가 경계태세에 돌입했어요. 하지만 이 달안의 붉은 사막에는 평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천 명의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갔고, 정유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고, 레이더는 깨어 있었어요. 그 평온을 만든 건 수조 원짜리 첨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노트 한 권과 그 노트를 조건 없이 두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먼지 기둥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강 팀장이 남기고 간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의 한국어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자들이 뭘 말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막의 하늘은 이제 스스로의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윤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